부릉부릉. 네, 오늘 토요일이지만 주말이지만 저희는 쉼없이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비 오는 날 아주 좋은 기운을 몰고 오셨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전략, 기획, 분석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 또 언론인 출신으로 이 민주당의 여러 전략과 또 정치적 성공에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죠. 지금은 연극 배우로 또 모델로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웰 다잉, 웰 리타이어링 전문가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정치적 분석 능력 아주 탁월합니다. 민병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은 남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남자, 우리 김홍국 박사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지금 전국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선 이제 사실상 시작이 됐고 곧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어제 파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나왔던 결정, 유죄로 파기환송이라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이것은 사법부의 쿠데타. 저희 아침에 방송했을 때 내렸던 정의는 사법 쿠데타다. 대법 쿠데타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나도 부실하고 졸속이었고 속전속결로 마치 대법원 판결이 그래서 최근에 이 법원 망에 판사들께서 뭐 부산지역 판사, 청주지역 판사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자신이 30년, 40년 판사 생활했지만 이런 속전속결의 판결을 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대법의 신뢰가 무너진다. 사법 신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그런 판사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자,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고 그 의미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이건 뭐 제2의 12.3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사법부에서 저지른. 그래서 저는 이걸 통칭해서 그 윤석열, 한덕수, 조희대 이 세 명의 어떤 그 내란 공모다, 내란 행위다 이렇게 봐요. 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사람들이 이슈가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을 살리느냐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론을 지금 막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내란 종식이 이번 대선의 최고 프레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후보 자격 살리기로 가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 프레임이 바뀌어 있습니다. 후보 자격 없다와 후보 자격 있다로 가요. 예. 이렇게 갖고는 대선이 안 돼요. 이게 저들이 의도하고 음모한 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묶어갖고 우선 사건 성격을 윤석열과 조희대와 한덕수가 공모한 내란이고 이것을 갖다가 종식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우리 과제다. 이렇게 이제 좀 프레임을 갖다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윤한초 사법 쿠데타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프레임 자체가 내란 종식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의 프레임에서 이제는 후보 자격 프레임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아주 다가오는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윤한조라기보다 전 뭐 윤덕대, 네. 윤석열, 한덕수, 조희대, 윤덕대. 윤떡대. 난, 예, 윤덕대의 윤떡대. 내란을 진압하는 거. 예. 이렇게 해야지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분리된 사안이고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오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도 대법원 판결 3시에 하고 4시에 이제 한덕수가 출마 선언. 바로 출마 선언을 했죠. 그건 거의 컨벤션 이펙트예요. 컨벤션을 준 거예요, 한 번에. 그렇죠. 전당대회를. 이런 같이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윤떡대의 난을 갖다가 내란을 갖다 진압하는 거 한 몸통이었다. 이렇게 네. 규정하고 가는 것이 대선의 성격을 갖다가 올바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조선 희대의 난 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윤떡대의 난으로 저희가 하는 별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내란 쿠데타에 이어서 이런 사법부의 행태까지 일선의 판사들까지도 지금 경악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판결문 전체를 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량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소수 의견인 두 분의 의견이 전체 2배 이상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그 논리도 굉장히 정연했거든요. 판결문 일부는 좀 보셨죠? 예, 뭐 소수 의견이 더 이제 아주 그 분노를 갖다 뭐 정말 올곧게 다 표현한 것이죠. 뭐 우선 왜 이렇게 졸속하게 이 사건을 갖다가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어떤 그 속도의 문제. 속도의 문제가 상당히 어떤
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냐 하는 뭐 비판에서부터 네,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정치 개입 행위라는 비난부터 뭐 정말 참고할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사실 사법적으로는 참고할 뭐 어떤 견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앞으로의 지침과 관련되는 성격을 얘기할 거라고 봤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중학생도 읽을 수 있는 헌법 교과서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잘 써진 문장이었죠. 근데 대법원 판결문 같은 경우는 국민 주권이랄지 또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표현의 자유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서 참고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뭐 제가 조금만 그 소수 의견 인용해 드릴까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이제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왜 선거 과정에 개입하냐. 그에 앞서서 수사기관이 왜 선거에 개입하냐. 이제 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0.7%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대선 후보를 그 후보의 국민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냐. 그렇게 해서 얻는 법익이 그 국민권을 박탈했을 때의 법익보다 더 크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생을 정치보복을 안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자금 수사할 때 이해창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네. 전혀 그런 조치가 없었죠.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어떤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논란거리를 그것도 0.7% 차이로 패배한 후보의 국민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냐라고 할 때 우선 수사기관 자체가 우선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짚은 거죠 우선. 그렇죠. 수사가 왜 이거 어떻게 개입하냐. 근데 사실 여기서 뭐 윤석열이 개입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대법원의 소수 의견은. 그렇지만 이거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동안의 수많은 발언과 행태를 본다면 뭐 그건 바로 직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왜 뭐 영수회담 하라고 하면 내가 왜 범죄자랑 만나냐. 맞습니다. 자기가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검찰에 이미 사실상 지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법원이 이걸 왜 하냐. 개입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법원이 이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소수 의견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오히려 민주주의 교과서죠. 다수 그렇죠. 의견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민주주의 헌법 질서에서 선거 과정에 거짓 정보를 권하는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당연한 명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제에 대해서 저는 뭐 다수파가 어떠한 변명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유권자가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뭐 이게 중요 범죄 있잖아요. 선거법도 중요 범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뭐 가령 뭐 매수, 그렇죠. 이해 유도, 뭐 향 제공 이런 건 정말 제공부터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실형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허위 사실도 타인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 사실. 맞습니다. 예. 이런 거는 뭐 실형이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당선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방어를 하다 생긴 그런 방송 것을 토론이라든가 뭐 국감장에서 발언들. 근데 그런 것을 과연 심판의 대상을 삼느냐? 이건 이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아예.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같으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사실은 위헌 심판한 거랑 똑같은 것이죠. 조금 이제 마저 읽어드릴게요.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인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요.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 법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삼권 분립 그리고 헌법에도 분명하게 위배된다고 저도 정치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로서 맞죠.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다.
그 앞으로 이제 법원이 이런 걸 다 가려주기 시작하게 되면 뭐 그 유권자가 왜 선거를 해요? 자기들이 선거하는 것이죠. 아니 입법부가 왜 있고 사법부가 모든 곳에 군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헌재의 위에 대법원이 지금 사실상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그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 지금 이 여러분들 다수파의 판결이 엄청난 국민적 혼란을 갖다가 갈등을 갖다가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 양심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이대의 난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좋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건 네, 소스퍼 의견하고 읽어주시죠. 관계없는데 네. 정치적 거짓말은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치하다 보면 100% 진실만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정말 잘못했구나. 저는 왜 진실만을 얘기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진실만을 얘기하는 네. 정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글래디에이터의 세계예요. 이 세계에서는.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갖다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벽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과정인데 자기가 그 과정에 있다가 보니까 참 그걸 갖다 견뎌내기 좀 힘들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런 거짓하고 싸울 수 있는 더 많은 시민을 키워내는 것이 그런 나쁜 글래디에이터를 갖다가 작별하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100% 진실만 얘기할 수 없고 또 하얀 거짓말도 때로는 필요하고 때로는 자기 방어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이 정치의 세계이죠. 근데 법원이 정치적 표현을 처벌할 수 있다는 이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사법부가 해석하고 관리하며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이다. 예, 김태형 선생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사법 쿠데타의 전형적 징후이다. 총과 탱크가 없는 대신 판결문과 법리를 통해 정권의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은밀함이야말로 무섭다. 네. 정말 두려운 거죠.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 자체가 파괴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월 3일은 군인이 총칼을 갖고 들어오니까 저게 쿠데타라고 생각해요. 근데 법원은 쿠데타 없이 판결문이 나가니까 이게 쿠데타인가 아닌가 하는데 그 은밀함이 정말 무섭고 이것이 더 큰 해악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판결이 조금 더 할까요? 네, 예. 이런 판결이 특히 위태로운 이유는 군사 쿠데타는 적어도 위협적이었고 검찰 권력은 논란이라도 일으켰다. 하지만 사법 쿠데타는 너무도 합법적이고 너무도 조용해서 그 위험을 감지하기조차 어렵다. 이 은밀한 쿠데타는 우리의 자유와 표현, 권리와 정치적 다양성을 서서히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김태형 선생이 쓴 건데 이번 쿠데타는 뭐 너무도 합법적이고 너무도 조용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불법적이고 너무나 쿠데타 같아서 이제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일어섰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법 기득권의 카르텔들이 기존의 우리 사회 영역의 카르텔들과 함께 결합돼서 나타난 모습들.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 소름 끼치죠. 우리 사회가 계급 사회이고 또 지배 카르텔이 있다는 거 알았지만 이번에 뭐 저는 엘리트 카르텔만 쓰기 싫어요. 그게 무슨 엘리트입니까? 엘리트는 그저 사회적으로 복무해야 할 자기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12.3 계엄 사건을 보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 괴물이 하나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 곳곳에 이 괴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최상목, 뭐 그렇죠. 등등 내각엔 내각대로 조이대, 뭐 군에는 군대로 이준우 뭐 이런 수방사령관, 뭐 곳곳에 검찰은 검찰대로.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이 사법의 이 쿠데타는 인신을 구속하고 모든 민주 질서를 사실상 형용화시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모든 이 삶의 일상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실은 실형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파괴되는 이 사법의 결정인데 너무나 신중하게 그리고 수많은 숙고와 수기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6만 쪽에 달하는 문서를 주심 배정된 지 9일 만에 과연 읽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와 다르게
뭐 입법부는 뭐 최종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법 개정하고 하면 되는데 사법부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거예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모든 걸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규정이라고 하는 건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인 규정을 갖다 엄밀하게 할 때만 그 사법부의 권한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국민 전체의 권한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권한을 갖다 행사해서 제한하는 거 이건 정말 나쁜 일이고 그런 과정에서 그 8만 쪽에 달하는 그 6만 자료를 쪽. 갖다가 6만 네네. 쪽, 8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갖다가 뭐, 뭐 날림이죠, 날림. 그렇죠. 날림을 읽었다고 봐야죠. 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들끼리 잔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최소한 3, 40년 대법관 법관 생활을 한 분들의 상식과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적 능력을 믿었는데 실제 나왔던 결과는 무참한 대법관들의 배신, 사법 이 엘리트 카르텔의 작동이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끼리 사육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우리나라 지배 엘리트들이 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우리나라 극우 보수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그래서 직위원회 난이 생기고 심우정의 난이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법관들 10명이 모여서 사육제를 하고 사슴피를 마시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사냥을 하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일어서서 이걸 갖다가 다시 바로 세울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며칠 전에 고검장 출신의 양분남 의원이 와서 이제 저희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정말 도륙당했다. 사법부와 또 권력에 의해서 도륙당했는데 마지막 그러나 대법관들은 최소한 상식에 근거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그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야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이었다. 그들은 강고하게 단결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압살하는데 앞장선 거 아니냐.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나이브했다고 지금 다들 가슴을 치시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 소환됐을 때 그 대검 중수부에서 이제 소환되는 노무현 대통령 보면서 그들이 웃음을 머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냥터에서 사냥감을 발견하고 그것은 뭐 법률이고 무슨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 그건 사냥이다. 그냥 사냥을 하는 행위이고 거기서 그들은 먹잇감이 온 걸 보고 그 야만적인 웃음을 갖다 흘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2명 중에 10명이 무슨 뭐 법리 심사를 갖다 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모아놓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냥감을 갖다가 쏴서 자기들이 사육제를 갖다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검찰공화국이라고 해서 검사들의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제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의 여러 단계 1심, 2심이 아닌 대법관들까지도 그런 도륙의 잔치에 자신들의 축제처럼 즐겼다는 이 상황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여 있다.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지배 엘리트들의 어떤 면모, 행태, 그다음에 그들의 카르텔, 그들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권력 제도의 문제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검찰대로, 군은 군대로, 대법원과 법관은 법관대로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이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이제 개혁할 시기가 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고법으로 넘어갔는데 바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첫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고법까지도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대법도 전례가 없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조희대가 대법원에서 고법이 이제 무죄를 선고한 날 원래 서류 송달에 10달이라는 기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날 바로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바로 가져갔죠. 네. 그때부터 좀 조짐이 이상했던 거죠. 그렇게까지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근데 지금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도. 바로 이제 당일 송부하고 날짜를 갖다 바로 잡았죠. 5월 15일이죠. 15일이죠. 5월 15일에서 이제 일주일 더 주면 5월 22일인 거죠. 그러니까 5월 22일까지는 최대 조금 더 늦춰봤자 약간 5월 말. 그래서 대선 전에는 고등법원 판결은 확실하다. 그럼 고등법원은
양형은 어느 정도 될 거냐, 유죄 무죄 중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을 갖다 할 거냐, 100만 원 이하를 할 거냐. 근데 대법원이 실제로는 1심 판결과 똑같은 이치로,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논리로 판결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심 판결과 준하는 형량을 갖다가 때려라 하는 사실상의 이제 가이드라인.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그 대법원 또 양형 기준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제가 볼 때 항소심 판사가 100만 원 이하를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근데 만약에 항소심 판사가 정말 양심적인 판사여서 대법원 엿먹으라 하고 한 80만 원을 때리면 또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드라마긴 한데 그런 가능성은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그렇게 이 결정 내리는 경우는 사실 쉽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아마 그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이번 12월 3일 날부터 지금 4월 4일까지 123일, 또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26일간 보면 반전의 반전,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뭐 이런 때 보면 수없이 많은 반전의 반전이 있잖아요. 혁명, 반동, 다시 혁명, 다시 재반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뭐 4, 5년, 어떤 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몇십 년에 걸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4.19처럼 뭐 되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공화정이 됐다 다시 황제가 등장하기도 있고 뭐 정말 엄청난 반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도 너무나 이 반전이 많아갖고 제가 볼 때 아니 만약에 항소심 판사가 80만 원을 때리면 자기 무죄를 때릴 권한은 없으니까 그럼 완전히 뭐 대한민국 영웅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뭐 꼭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 판사한테 러브레터도 한번 써보세요. 기대한다. 그거 안 되면 뭐 그렇죠. 지금은 모든 수단을 다해서 안 되면 질타하면 민주주의 되죠.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은 기대할 수가 없어. 대법원 자기 판결한 거이고 이 사람들 작심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항소심에서 일단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항소심에서 이제 이 사람을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뭐 재판을 갖다 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회심을 하게 하는 거 이제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항소심 판사를 탄핵하면 되지 않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어렵겠죠. 제가 보기로는 항소심 판사를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대법관들은 탄핵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실하고 졸속이고 대한민국의 이 사법 질서와 민주정 자체를 파괴하는 이 결정을 내렸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대법관들에 대한 저는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미 전쟁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항소심 판사는 탄핵해봤자 실익이 없어요. 탄핵을 하기에는 아직 무슨 위법한 사항이 드러나지 않고. 그렇죠. 그 바로 옆에 재판부로 배당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날짜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항소심 판사가 12월 3일 날, 5월 한 22일, 23일 일주일 후면은 5월 15일부터 네네. 판결하면 이제 그 상고장 쓰는 7일은 무조건 보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선고장 7일. 예, 상고 이유서 20일, 그럼 27일인데 일각에서는 그 20일은 아마 조의대가 허용 안 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7일은 보장되잖아요. 그렇죠. 7일은 무조건 해야 그럼 되는 6월 거죠. 2일이에요. 네. 6월 1일이네. 만약에 예. 5월 15일 날 하고 22일 날 판결이 난다면 5월 29일이네요. 그런데 22일 꼭 일주일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걸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무리죠. 무리인데 지금까지 모든 게 무리수로 만약에 흘러왔거든요. 그러면 상고장 뻔한 거니까 너 상고할 거 아니야. 근데 상고장을 자기 사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 줄게, 이틀 줄게 이럴 수는 있겠죠. 그 이틀 주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6월 3일 선거 전에 선거권을 갖다가 피선거권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이제 대법관 탄핵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 때 그 과정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탄핵이 준비돼서 반드시 실행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이걸 이제 총칼만 안 들었지 사실상 쿠데타잖아요. 그렇죠. 사법 쿠데타죠. 네. 12월 3일 날 애꿎은 군인들은 총을 들고 나타났지만 이거는 무슨 뭐 거의 핵무기를 갖다 10명이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량 살상 무기를 갖다가 10명의 재판관이 들고 나온 건데 이건 뭐 나라가 대량 살상 무기로
나라가 꺼질 판이고 국민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다 받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형해화되고 파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들고 나오는 교환들이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리를 해야죠. 그렇죠. 탄핵으로 정리를 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걸 못할 거다. 대법원이 6월 3일까지는 판결을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상식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좋아 니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너희들 탄핵할 거다. 한 손에 이 칼 드는 거죠. 한 손에는 칼을 우리도 그렇죠. 니들이 칼을 들고 나와. 니들이 피선거권을 갖다 박탈하겠다는 칼 들고 나와. 그러면 우리는 칼에는 칼로 맞서야지. 이건 국민들이 인정할 거라고 봐요. 아까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살상 무기를 들고 나온 거니까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다른 한 손은 뭐냐? 코란을 들고 가야지. 코란이 뭐냐? 법전. 그렇죠. 법전을 고치는 거죠. 네. 그렇죠. 형사소송법을 고쳐갖고 이제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대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개정안을 지금 일단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손에는 그 탄핵이라고 하는 칼을, 한 손에는 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코란을 이렇게 들고 나가면은 대법원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네. 자승자박한 거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결국 국민을 믿고 한국 정치는 계속 전진해야 될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일선 판사들도 판사망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분들도 물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니 국가가 정부가 윤석열이 0.73% 뭐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선에서 자기와 결었던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도 한심한 일이지만 반민주적이지만 1심 판사가 그거 갖다 징역형을 때리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선거법에 중대범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범죄가 있는데 그걸 갖고 실형을 때린다는 건 이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판사가 직위원 또 윤석열 구속 취소시킨 직위원도 그렇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그 판사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게 하나 필요해요. 우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판사들에 대한 징계권을 갖다 시민들이 가져요. 왜? 판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거든요. 그게. 네, 맞습니다. 혹은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시민들은 징계 요구권을 갖고 너무나 황당한 판결을 했다든지 판사가 뭐 잠을 자고 있다든지 판결하는 중에 뭐 술 냄새가 난다든지 심지어 무슨 너무나 황당한 판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징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법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요구가 뭐냐면 AI를 도입해서 이 권력기구 갖다 개정한다고 한다면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가 가장 커요. 네.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인간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제. 아니, 판사를 못 믿는 거죠. 그렇죠. 판사, 인간인 판사, 편향적인 판결하고 제대로 업무도 수행하지도 않고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들어온 판사들도 많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어떤 할머니가 무슨 3,000원짜리 무슨 파 한 당 훔쳤다고 징역형을 때리고 어떤 재벌은 그렇죠. 집행유예 받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피해의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AI 판사를 도입하자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거는 뭐 쉽지 않은 얘기일 것 같고 그래서 민주적 통제, 아까 징계권이나 네. 탄핵권 이게 그렇죠. 하나 필요해요. 두 번째는 시민들, 그러니까 시민 배심원에 의한 판결을 갖다 더 많이 지금 우리가 이제 피고인이 요구할 때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국민 참여 재판 형식으로 돼 그렇죠. 있고 아주 소수기 때문에 양부남 의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 나와서 했던 얘기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법 개혁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배심원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다. 결국 선출되지 않는 이 판사들, 사법부를 그들의 편향적인 판결을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다수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배심 제도로 가야 된다라는 그 대안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세종문화회관에서 12인의 성난 시민들이라는 연극을 했었어요. 유명한 영화고 연극이죠. 그렇죠. 법정 영화, 법정 연극은 뭐 최고죠. 네네. 그 12명의 배심원이 이제 어떤 결론을 만들어 가냐, 이제 이런 것인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이제 국민들이, 야, 뭐, 우리 영화에서는 배심원들 봤지만, 야, 개나 소나 모여갖고 그게 무슨 합리적인 판결 날 것 같아? 이런 이제 의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렇죠. 그래도 아무래도 좀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놈들이, 뭐,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판결하는 게 맞지 않아?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양한 경력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합리적 결론이 엘리트가 만드는 결론보다 더 우수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국회에서요, 법안 심사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반대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모든 거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어떤 분야는 어떤 의원이 굉장히 전문가예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이 아주 황당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면 그 벽을 갖다 전문가가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2013년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갖다가 이제 통과시켰는데, 네네. 그때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동조합 이외에 그 단체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네. 가맹사업 본부에 대해서 가맹사업. 프랜차이즈들이. 예. 근데 그때 이제 반론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그런 게 이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그 4대 가맹사업 우리 24시간 편의점별로 뭐 10,000개, 15,000개 뭐 이렇게 있는데 한 30개, 50개씩 만들어 갖고 단체 교섭하자고 하면 가맹사업 본부는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런 이제 반론이 있었어요. 네. 야, 그걸 어떻게 해? 그것도 합리적인 반론이잖아요. 야, 그럼 이걸 다 교섭에 응하도록 해줘야 되냐, 마냐. 뭐, 그 다음에 어용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반론이 있었어요. 네. 그게 갑자기 다른 중요한 사람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대로 그 회원을 확보한 쪽하고 우선적으로 단체 교섭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설득이 되니까 된 거예요. 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배심원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 또 뭐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 미국 배심원 보면 다 다양한 그런 직군, 여성, 남성, 또 고령자, 뭐 흑인 다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걸 이제 우리 검사나 이제 변호사 측에서 탄핵할 수 있죠. 그렇죠. 고르는 거죠. 이제. 네네. 성향을 보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요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왜 길면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설명한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대법원의 그 판결 지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판결이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참 서비스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대법원이. 그렇죠. 개인이 자기가 피해를 본 사건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혹은 신체적으로. 그걸 7년, 8년 만에 판결해주면 이 사람은 거기에 7년, 8년의 시간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파산해버리고 중대한 그 기업들 뭐 집안이 폐가 망신한 뒤에 판결 받아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 나는 왜 검찰을 떠났는가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검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뭐 귀찮으니까 캐비넷에 놔뒀다는 거예요. 깜빡하고. 근데 좀 양심이 찔리긴 했지만 귀찮으니까 캐비넷에 놔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검사들이 많대요. 네.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계속해서 이거 재판해달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해요. 맞습니다. 그런 일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그런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전혀 이 부지와 세월이다. 어떻게든 좀 빨리 받게 해달라. 그런 이 요청들을 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판검사 한 명하고 의사 한 명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연락하세요. 저 우리 집안에 판사 검사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의사도 결국- 없고.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을 개혁해서 지금 한 5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이렇게 늘리는 거.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그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 방안들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또 실제 실천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것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법원 관련 좀 살펴봤고요. 이제 양쪽 진영 민주당과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재명
후보는 경청 투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을 도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청 투어를 하면서 민심을 듣겠다라는 경청 투어 혹시 뭐 그 내용들을 조금 보셨나요? 그것까지 못 봤어요. 네네. 네. 각 지역 돌면서 각 지역 현안 그리고 각 지역의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면서 주로 이 귀를 대면서 경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국정 운영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후보는 의연해야 돼요. 그렇죠. 후보가 흔들리면 국민들이 흔들려요. 불안해 보여. 그리고 저 사람이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렇죠. 이럴 때는 초조해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춤추고 웃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입장은 또 확고하게 세우면서 가야 되는 뭐 것이고요.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분명한데 답변을 해야 되지만 분명한 입장을 전해야 되죠. 그렇지만 늘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대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대위 구성 음. 다양한 통합 선대위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한나라당의 권오을 의원, 3선의 국회 사무총장도 지냈던 안동 출신의 권오을 의원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번 선대위 구성 혹시 좀 보시면서 좀 드신 느낌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실제로 무엇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냐 하면 뭐 선대위가 구체적으로 그 많은 기구에서 하나하나가 다 작동돼 갖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갖다 미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사람들은 인물을 보고 선거를 이해해요. 그렇죠. 사람을 보고.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심지어 국민의힘 사람들도 또 경상도 사람들도 포용하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뭐 선대위는 그러니까 용광로 선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그렇게 뭐 지금 윤여준부터 해서 뭐 이석연 뭐 이렇게 쭉 다 모으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용광로는 좀 특급 용광로라고 할까? 더 이제 용광로에 네. 성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특급이라는 별칭을 붙이게 되는 요인일까요? 뭐 인적 구성이 너무 다양하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뭐 이렇게 자기 진영 내에서 재밌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번 선대위는 자기 진영뿐만 아니라 다른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헌법을 갖다가 기본적인 추구를 해서 헌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용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볼 때 설득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위기를 넘기면서 이번 선대의 목표를 하나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보수든 진보든 민주화 이후에 전국에서 다 1위로 당선된 후보.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1위 하는 후보. 네. 이런 그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위기에 오히려 그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상당히 일단 신선하게 들립니다. 여론조사 네. 결과에 따라 어떤 데서는 그 당시 이제 홍준표 지금은 이제 탈락했지만 정계은퇴까지 했죠. 네. 그 또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동대문에서 같이 예, 홍준표 전 의원. 네. 뭐 저랑 선거해 갖고 졌을 때도 바로 정계 은퇴한다고 했다가 트위터에 바로 반론이 왔죠. 그러면 그동안 당신을 여기서 3번 찍어준 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정계 은퇴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바로 수정해서 올렸어요. 자기를 30년간 7번을 당선시켜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시켜준 당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죠. 탈당을 왜 지금 합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 은혜를 갚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하고 딴 데로 얘기가 흘렀는데 그때 보면은 홍준표 씨랑 별 차이가 안 나. 여론조사에서. 네. 한동훈 하고는 엎치락뒤치락해요. 그렇죠. 한동훈이 후보가 됐을 때는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해요. 네. 무슨 뜻인지 알죠? 네. 한동훈은 이제 보수 쪽에서 너는 배신자라고 하니까 한덕수는 호남 사람이고 자기가 호남 사람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한덕수는 호남 사람이고 이재명은 영남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 대선에서 굉장히 처음 있는 일 같아. 처음 있는 일이죠. 민주당 후보가 영남 사람인 경우는 있어. 노무현, 뭐 문재인. 그렇죠. 근데 저쪽 후보가 호남인 경우는 만약에 한덕수가 된다고 하면 그건 처음이에요. 사상 처음이죠.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최종적인 후보가 됐을 경우 이제 여론조사를 봐야겠지만 이번에 그 목표를 정하고 저는 선대위를 복수 선대위로 구성해야 돼요. 복수선대위요. 제1, 제2가 아니라 서울 선대위, 서울에 있는 중앙 선대위하고 대구에 있는 중앙 선대위 두 개를 구성해요. 그래서 대구에도 이재명 후보가 중앙 선대위 회의에 가는 거예요. 본부를 갖다 거기 두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야 이번에 정말 내 큰 소망은 선대위를 내가 왜 이렇게 구성했냐, 권오을 뭐 이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온 국민을 포용하고 싶다. 정말 내란 세력을 제외하고는 온 국민을 모으고 싶다. 그 내 의지가 대구 경북에다가 중앙선대위를 구성한 것이다. 나는 대구 경북에 통합이라는 깃발 하나 날리는 거. 이것이 내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안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안동에서도 아주 참패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경북 도민의 노래를 지금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 고향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고향을 포함해서 전국을 함께하는 대통령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이재명 후보하고 중앙선대위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고하세요. 네, 네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이 뭐 요즘 정보사에 워낙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특히 저희가 최고의 전략통인 민병두 전 의원이 나온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분명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그 한덕수 잠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호남 사람이냐. 근데 우리 사람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깊이, 철학, 바탕, 본질 이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진심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 사람이 바닥이 드러나는 거야. 그렇죠. 미기실. 아까 홍준표 선생 얘기했잖아요. 아니 탈당을 왜 지금 해?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 싫으면 자기 안 찍어줘서 싫으면 나중에 하면 되지. 이번 선거까지는 두고 보고 어쩌고저쩌고 보은하겠다. 침 뱉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바닥이 생각이 있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사람이. 근데 5.18 묘지에 갔어. 거기서 왜 내란 세력이 여기 오냐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으니까 나도 호남 사람이에요. 이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맞습니다. 5.18이 무슨 호남이야? 5.18 민주화운동이 호남이냐고 이제 흥분하게 되는데 그렇죠. 물 있어요? 농담이에요, 네네. 농담. 네네. 5.18 민주화운동이 무슨 호남이냐고. 아니 이걸 갖다가 무슨 호남 사람들만 묘지에 가요? 나도 호남 사람이니까 입장하게 해달라? 굉장히 5.18 민주화운동을 너무 축소시켜버리는 그렇죠. 행위예요. 지역의 이슈로 지역 사람들의 지역운동으로. 축소시키는 거죠. 전 세계에 빛나는 5.18 민주혁명을 세계사적인 사건인데요. 5.18 민주화운동은 지역적으로 광주에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시간적으로 벌어진 운동이지만 전개된 운동이지만 그것은 전국적인 운동이고 전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인 거예요. 그럼요. 엄청난 세계사적 사건이죠. 그런데 그 김밥 공동체 이것이 이제 이번에 선 결제로도 이어지고 그때 햇불이 이제 촛불이 돼서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이랬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덕수가 거기 가서 나도 호남 사람이에요. 뭐 호남 사람만 그 입장 티켓 갖고 있나? 정말 5.18을 모독하고 광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사실은 모독한 발언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아니 뭐 현장에 가서 뭐 그런 사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덕수 이제 후보가 된 거죠. 본인은 이제 무소속 후보인데 참 가서 손을 마치 확성기처럼 대고 나도 호남 사람인데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호남 사람입니다. 알죠. 광주 사람이죠. 광주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우리 김홍국 선생을 누가 뭐 호남이 낳은 인재라고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낳은 인재라고 하지. 뭐 인재까지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가 뛰어야 되는 건 당연한 또 건데요. 겸손하게 말씀하시네. 근데 하여간 그런데 한덕수가 가다가 이게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이 경선을 애초에 한덕수와의 그 경선을 갖다가 애초부터 동의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사람들이 했죠. 또 갔고.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 국민한테 법정 공보물 있잖아요. 법정 공보물을 중앙선관위에 보내서 승인을 받고 선거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래서 인쇄소에서 이거 갖다 돌려갖고 뭐 인쇄소가 한 개가 아니죠. 뭐 전국에 뭐 지금 대선 들어서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군수 후보들도 다 만들고 있어서요. 이제 그걸 그렇게 네. 해갖고 그 납품을 하고 선관위가 그걸 모아서 절차가 시간이 한 번에 필요하고. 보내주고 네. 이제 이러려면 이게 10며칠이면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인쇄를 완료해야 돼. 근데 이거 뭐 그냥 우리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강해. 네. 한동훈은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태클을 걸어갖고 그 경선을 갖다가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경선을 계속 미루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 그렇죠. 후보 등록 시간을 넘기잖아요. 지금 며칠이죠 오늘? 5월 3일이죠. 오늘 3일이죠. 그럼 주말 오늘 발표되죠? 그럼 4일, 5일 뭐 이제 물론 논의를 활발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한 합의가 돼갖고 6일 정도의 TV 토론 한번 하고 7, 8일이라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리적 시한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등록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이틀만 이런저런 기술적인 거 갖고 하면은 그냥 한동훈은 그냥 단독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 후보가. 근데 한덕수는 그다 낙동강 오려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충분히 배제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은 근데 오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민호 의원님께서 보실 때 오늘 이제 두 명의 후보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약간 유리하다는 친윤계의 결집, 홍준표의 사태로 해서 현재 당원들의 이 다수의 지지를 좀 더 받아가는 쪽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나 또 변수는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요새는 그런 일 별로 없지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집 가서 우동 드실래 짜장면 드실래 하면 헷갈려갖고 나 우짜면 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우짜면. 짬짜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반반 치킨 먹기도 네, 하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탄핵 반대하는 김문수하고 저 한동훈하고 탄핵 찬성하는 한동훈을 그 우짜면을 갖다 선택한 거예요. 최종 밥상에. 그렇죠. 그쪽 지지자들이. 일단 양쪽에 대표 선수 하나씩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한 3일 동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고민이 많은데 이제 사실 두 명의 선택에 결정적인 선거 요소로 개입된 게 한덕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한동훈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1차전에서. 이쪽 내부 최종 라운드에서 굳이 한동훈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김문수를 이쪽에 대표 선수는 김문수를 갖다가 이제 그저 내란에 찬성했던 동조했던 김문수를 올려갖고 한덕수랑 붙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덕수는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자기가 내란에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게임을 갖다 끌고 가려고 하는 집단 심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봐요. 네. 그 12월 3일 직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 당시 직후에. 네, 네. 첫째는 그때 이제 김문수가 뜨기 전이죠. 네. 홍준표하고 이준석을 최종적으로 단일화하자. 그래서 이준석이 치고 올라오면 이길 수 있다. 그게 이제 그쪽 내부에서 한편에서 이제 말했던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예. 이준석 활용론이죠. 직후에 나왔어요. 예. 그때 전 직접 들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면 유승민을 활용하자. 네. 그 유승민을 활용하자는 거는 그 지난번 선거에서 윤석열을 데려왔던 그룹이 한 거예요. 이번에도 그 작전을 짜봤어요. 네. 근데 유승민을 데려와서 하려면 박근혜가 보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가 유승민을 사면시키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부 후보로는 이길 수가 없다 이번 선거에. 외부 후보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가 나오냐 마냐 할 때 벌써 이제 3월 말이죠. 3월 말. 네. 3월 말에 이제 이미 돌았던 얘기인데 그때 한덕수가 3년 개헌론을 들고 나온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쪽 입장에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외부 후보로밖에 될 수가 외부 후보여야지 자기들이 승산이 있다는 것이고 그냥 3년을 들고 나온 거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게 이재명 후보는 사람들이 5년 너무 힘들고 뭐 반대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역사적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걸로 자기는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는 거 대통령을 갖는다? 그건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헌법적 권한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1년 내에 개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다음 총선 때 개헌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내에 개헌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또 안 돼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그건 국회에 맡기고 1년 내에 내년 총선 때 해달라.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7공화국을 여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한 거라고 다 생각해요. 네. 사람들이. 그렇죠. 대통령이 열어줬으니까. 근데 3년만 하겠다? 그거는 아니 왜 뽑아줬어? 3년 할 사람을. 3년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제 회복하는데도 그냥 뭐 시간 다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떠오르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제가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해바라기, 기회주의, 또 통상 실패 무능, 마지막 고향 세탁. 별로 좋은 얘기, 유능함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덕수란 인물에 대해서 어제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다 뭐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 중에 스토리 없이 당선되는 사람은 없어요. 김영삼,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렇죠. 김대중, 5번의 죽을 고비. 노무현,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선됐어도 지역주의 돌파를 위해서 내가 간다. 이명박, 어쨌든 그 청계천 신화랄지 뭐 서울숲이랄지 뭐 시스템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박근혜, 뭐 박정희의 딸. 그것이 음과 양이 다 있지만 그렇죠. 그런 점이 있고. 정치적 큰 자산이었죠. 엄청난 그걸로 대통령이 됐고 결국은 망했지만 예. 그런 내용이고요. 문재인 후보도 뭐 단순히 노무현의 친구여서 된 게 아니라 어쨌든 한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인권 변호사로서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걸어왔죠. 뭐 윤석열 얘기는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거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어. 네네. 다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이제 보니까 다 드러난 거죠. 다 이제. 속은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 한덕수는 뭐 어록이 뭐가 있지? 호남 사람이에요. 뭐 저도 이번에 호남 새로운 사람이에요. 어록입니다. 저도 호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향 세탁 논란으로 이미 그것은 도리어 더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한동훈 무슨 어록이 있죠? 비아냥되고 뭐 거의 뭐 마이 네. 펠로우 시티즌? 나의 동료 시민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거. 안 쓰고 있죠 전혀. 네. 초기에 좀 쓰다가 부작용이 많았죠. 여의도 사투리? 뭐 그거 빼놓고는 뭐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국민들이. 없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결국 국민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혼을 이렇게 세우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없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직후에 제가 볼 땐 다시 만약에 대통령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된다든지 또 안 되더라도 보면 당권을 향해서 갈 거예요. 그렇죠. 비대위원장 1번, 당대표 2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검사 경력이 이제 세탁이 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를 보는 경험도 쌓이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을 보려고 이번에 나온 게 아닌가. 혹시 뭐 이제 요행수를 갖다 기대는 했죠. 막 그 4월 30일 날 그 막 오후 3시부터 4시부터 얼마나 경박하게 행동했어요. 뭐 유튜브를 갖다가 중계방송 보면서 뭐 유죄야 막 이러고 막 그 다 생생하게 봤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다 생생하게 야, 그건 너무 맞습니다. 경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경박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거야. 이렇게 쪽지를 받아봐도 표정 관리하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바닥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한덕수나 한동훈이나.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는 뭐 사실은 대통령 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근데 국회 등장했죠. 본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 다 일어서서 국민 사죄하세요. 그랬더니 혼자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어느 순간 확 갑자기 대통령 후보 자다가 일어났더니 대통령 갑자기 윤석열 아바타가 되기 시작한 거죠. 여론조사 1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요? 한덕수 이 사람은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나오려고 했는지. 평생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본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잘못하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된다. 고건, 그다음에 우리 반기문 이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건 총리만 해도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서울시장 총리 때 보면 굉장히 많은 행정적 업적도 남겼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때는. 그러나 네. 이제 정치적 경험이 그랬던 그래서 거고. 결국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 어느 순간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빠지면서 이제 기회를 못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건 총리 자체 제가 표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탁월한 그런 업적을 많이 쌓았지만 그러나 한덕수 그렇죠. 후보는 저는 성과를 낸 걸 본 적도 없고 만년협상 실패로 경질되고 정부 때마다 쓰이긴 쓰이는데 항상 그런 실패의 경험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죠. 고건 총리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 순환 노선 이제 그거 갖다 적절한 시기에 그것도 있고 해갖고 내부 순환로 뭐 비롯해서 많은 업적을 일들이 남겼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본의 아니게 갑자기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폄하하려고 네. 하는 게 아니라 뭐. 왜냐하면 제가 두 사람이 똑같이 판단되는 게 국민들 들으실 때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거고요. 반기문 총리도 뭐 나름대로 무슨 이건 세계적인 기구의 대표까지 됐으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죠. 이 정치 경력을 쌓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 의지를 갖고 해왔던 것과 어느 순간 갑자기 여론조사에서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후보가 되려고 한다면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고 한덕수는 왜 나왔냐? 정말 그건 주술 동맹이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술 동맹. 김건희, 최하영 주술 동맹이요. 네. 그것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나오려고 했는지. 저도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억지로 이해하려면 갑자기 생긴 이 권력욕, 욕심. 일단 고난대행이 됐으니까 대통령과 거의 동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이 향후에 뭐 특검에서 이제 감옥행을 막기 위한 정치적 자산 쌓기, 정치적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논리는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출마입니다.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아마 그렇죠.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보신용, 보험용으로 출마한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해온 말이 있잖아요. 12월 3일 직후에 자기가 권한대행으로서 이 관리를 잘하겠다 한 얘기를 해온 거고 어떻게 최상목까지 사표를 수리해가면서 갑자기 저기다 무슨 통상교섭 전문가로서 이 중요한 시기에 통상 대표까지 사임시켜가면서 나오는 무책임의 극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심판이 선수로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 역할이라기보다 이제 관리자. 그렇죠, 관리자 역할을 갖다 이제 한 거죠. 뭐 심판은 국민이 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정확한 거는 그렇죠. 예, 관리 상황을 갖다 이제 그 안정적으로 이 과도기를 관리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최종적인 책임자인 그렇죠. 거죠. 근데 그걸 갖다 무책임하게 동반사퇴하다시피 하면서 나오는 거. 그런 무책임의 극치, 3년밖에 안 하겠다고 하는 거. 나도 호남 사람이요. 뭐 이걸 갖고 과연 국민들이 선택을 하겠느냐. 메시지 자체가 빈곤하기 짝이 없다. 맞습니다. 이제 남은 선거에 이 변수들 한번 떠오르시는 변수들이 있다면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제가 볼 때는 뭐 결국 고등법원이죠. 네. 고등법원의 이제 최종적인 그 판결하고 대법원이 그 사건을 언제 자기들이 처리하려고 하느냐 하는 변수만 걷어지면 6월 3일이 화요일이죠. 그렇죠. 화요일이니까 이제 아마 사전투표를 그 전주에 며칠로 하게 돼 있나. 사전투표 날짜가 그러면
6월 3일이 화요일이니까 통상적으로는 5월 30, 31일 날 사전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항소심이 이걸 갖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고 대법원이 이걸 갖다 6월 2일 전에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나게 되면 일단은 모든 이슈가 다시 내란 정수로 가게 돼요. 네. 그때 사전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쯤 그게 남아있는 유일한 변수이고 아까 말했던 그 고등법원 판결 고등법원이 80만 원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촉구를 하고 촉구를 드리는 거죠.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거죠.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죠. 네. 80만 원도 많다. 한 40만 원 정도. 네. 한 20만 원 안 될까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게 네. 유죄 취지로 얘기를 한 건 피선거권을 박탈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고등법원 판사가 아마 최종적으로 할 수 있어봤자 100만 원 정도일 거예요. 100만 원. 네. 근데 양형 기준에 의하면은 1심 그대로 갈 테니까 뭐 그런 기대는 아까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고 뭐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100만 원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국민적 분노로 직결되느냐? 민주당 지지자들은 분노로 직결할 거예요. 효과가. 그렇죠. 야, 중도층은 야, 이건 뭐 이렇게까지 개판인데 내가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대4로 앞서지 않았습니까? 내란 정식. 중도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6대4인지 7대3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앞섰죠. 지금까지 우리가 문재인 그 2012년 대선하고 그다음에 2022년 이재명 그 윤석열 대선 때 보면 50대 50 게임 아니었어요? 그렇죠. 50대 50 게임에서 이제 중도층이 6대4나 7대3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에 어떤 승리를 갖다 이제 우리가 확신하는 건데 그게 그게 이제 조금 5대5나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야 중도층까지도 화가 나서 결집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도층의 성격상 조금 좀 봐야겠습니다만 약간 좀 그 판단을 유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보수층은 야 어차피 뭐 지는 선거였는데 아니 나 투표 안 할래 하다가 지금 여론조사랑 다른 게 뭐냐면 결국 투표를 누가 하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수층은 투표를 갖다가 실제로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보다 더 높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결집해서 더 올라가고 근데 민주당은 이미 여론조사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더 올라가봤자 그 폭이 좀 크지 않을 거다. 결집을 해도. 근데 보수는 여론조사가 지금 형편없이 나오잖아요. 뭐 3자 구도를 했을 때도 뭐 그렇죠. 30% 언저리 뭐 이렇게 나오 20 몇 퍼센트 나오기도 하고. 그럼 이거 갖다가 보수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네. 이길만 하네. 근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 저쪽을 우리가 관리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이번에 어떻게 하냐 갖다가 잘 관리하는 거.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본다면요. 자, 이제 선거가 됩니다. 현재 가장 1위 후보는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 후보가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정말 새로운 정부가 지금의 이 난국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또 망가진 민생, 양극화 이 속에서 꼭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아니면 또 뭐 추가로 또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꼭 해야 될까요? 아니 뭐 첫 100일이 정치학 박사시니까 잘 아시는 그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첫 네. 100일은 당연히. 퍼스트 100데이즈가 이제 미국에서 독립적인 정치학의 어떤 그 과목으로 선택될 예, 정도로 굉장히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1년을 결정하고 5년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제 법률은 6개월 안에 만들어야 되고 이 정치학의 법칙인 말씀하신 첫 100일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법률은 뭐 6개월 내에 만들 수 있게끔 지금 다수당이 돼 있으니까 이제 역대 어느 여당보다도 강한 그렇죠. 여당이 돼 있으니까 그걸 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내각은 진짜 고민이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짤 맞습니다. 거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퍼스트 100데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저거죠. 예.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 왜 하냐 하는 회의론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면 서로 입장이 바뀌고. 야, 이거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당이 되면은 야, 검증청문회하고 정책청문회 분리하자. 검증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여당과 야당이 이제 바뀌었을 때 서로 입장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통 분모만 뽑아서 제도화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부든 출범할 때 좀 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하여간 지금 그래서 처음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 첫 6개월에 법안을 어떻게 짜냐, 그다음에 약속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바로 세종시는 못 가지만 어디에서 근무를 하든 바로 세종시로 가겠다는 거, 개헌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명히 선언하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곳에서 지도자의 유능함 그리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섬기고 받드는 지도자의 이 풍모 또 능력, 실력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란의 상처 그리고 어제 있었던 사법 쿠데타의 상처까지 국민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민병두 전 의원께서 좋은 전략 또 바라보는 관점, 분석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그리고 가능하면 새 정부가 인사의 측면에서 또 법안을 제대로 만들고 우리 사회적으로 수많은 갈등들을 잘 조율시켜서 성공적인 국정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아주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민호님 오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뭐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진행해 주십시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버스 함께 타시고 좋은 세상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부릉부릉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1시간 15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들 모시고요. 우리 민병두 전 의원님은 다음 주에도 그리고 대선 끝나고 이후에도 매주 한 번씩은 꼭 모셔서 자주 나와주시면 좋은데 워낙 바쁘세요. 하시는 일이 많아서 그래도 저희가 잘 모셔서 그런 정확한 분석, 예측, 전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손은 내 친구 시사도민고 김국의 시사버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